며느리가 쓸모없으면 시어미도 쓸모없는 거지. 뭐 그렇게 억울한 표적을 짓고 계세요?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김정숙의 오른손이 허공을 가르며 올라왔어요. 건조하고 납작한 소리가 회식장 전체를 한 번에 덮쳤습니다. 박순자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힘없이 꺾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회식장 안으로 내려앉았어요. 박순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뺨 위에 가져다 댔어요. 손바닥 안으로 열기가 빠르게 번져 올라왔습니다. 귀 안쪽 깊은 곳에서 윙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이미 차오르고 있었어요. 어깨가 안으로 말리며 등이 서서히 굽었습니다. 김정숙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술잔을 집어들었어요. 손끝 하나 가늘게 떨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김정숙의 입꼬리가 그 순간에도 옅게 올라가 있었어요. 이명자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영희는 냅킨을 집어 박순자 쪽으로 살짝 밀었어요. 그것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 박순자를 위해 한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정숙 씨, 그냥 넘어가요. 다들 술이 들어간 자리잖아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요. 박 여사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잖아요. 그러게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들 한 잔 더 해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이명자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그 눈빛은 박순자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잔을 들었어요. 끊겼던 웃음소리가 회식장을 다시 채웠습니다. 박순자만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한 손은 뺨 위에, 한 손은 무릎 위에 얹힌 채였습니다. 뺨이 여전히 얼얼하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스스로 집 밖에 나온 날이 이 동호의 첫날이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더 힘드세요. 사람들이랑 같이 다녀보시는 거 어떠세요? 낡은 회색 점퍼를 챙겨 입고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다들 브랜드 이름이 새겨진 고급 등산복을 입고 있었어요. 며느리 자랑, 아들 자랑이 오가는 자리에서 박순자는 한마디도 보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박순자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추천해준 자리라 발길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억지로 웃으며 석 달을 버텼어요. 오늘도 그냥 조용히 버티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며느리 이야기 때문에 뺨을 맞았어요. 박순자의 눈물이 손등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 최아의 이야기 속으로 채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뺨소리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의 손이 만들어낸 그 뺨소리가 자기 자신의 끝이었다는 것을. 뺨소리가 있기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순자의 하루는 남편 사진 앞에서 시작되고 끝났어요. 선반위 액자 속 남편은 늘 같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1시간이 넘도록 앉아 있었어요. 밥에서 올라오던 김이 어느새 사그라들고 국물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배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젓가락으로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마주하는 밥상은 어떻게 해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며칠 전 아들이 사다 준 반찬통 몇 개가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공중에서 멈췄어요.
박순자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냉장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 오후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떠올랐어요. 2번 울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3번째 울릴 때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은 제대로 드셨어요? 응, 먹었어.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아. 얼굴도 볼 겸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어머니. 바쁠 텐데 뭘 오려고 해. 나 정말 괜찮다. 통화가 끊기고 박순자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내려놓았어요. 젓가락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밥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 수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박순자의 손이 이번엔 망설임 없이 바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아이고, 수연이구나. 응, 아까 좀 먹었어.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요즘 좀 힘드세요, 어머니? 나이가 드니까 원래 이래. 걱정할 거 없어. 어머니, 저 요즘 걱정이 돼서요. 집에만 계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한데 나가면 더 피곤하더라고. 그래도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순자는 자연스럽게 선반 위 남편 사진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수연아, 그나저나 너는 요즘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 거야? 맨날 새벽에 전화도 오고 그러던데 바쁜 일이 있는 거야, 뭐야?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에요. 별로 말할 게 없는 일이라서요. 그래, 그렇구나.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를 끊고 박순자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며느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박순자는 지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딱히 설명해 준 적 없었고 며느리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바쁜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사흘 뒤 한수연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화면을 내려다보니 한수연이 보낸 긴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등산 동호회 같은 거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이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박순자는 그 문자를 끝까지 2번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깥 햇빛이 커튼 틈으로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 빛이 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는 2번 지웠다가 다시 쓰면서 천천히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3달 뒤 박순자는 며느리가 알아봐준 그 동호회 회식 자리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한수연이 박순자의 답장을 확인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화면에 뜬 짧은 답장을 읽고 한수연의 입가가 오늘 하루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민준이 서재 문 밖에서 안쪽을 조용히 들여다봤어요. 한수연의 책상 위로 서류가 2층 높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식어버린 커피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 서재 안으로 들어서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또 굶으신 거예요? 커피만 드신 거예요? 한수연은 서류에서 시선을 올리지 않은 채 짧게 받아쳤어요. 조금 있다가 먹을 거예요. 지금은 이건 먼저 끝내야 해서요. 민준이 책상 옆에 서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도 새벽까지 하실 것 같아요. 이 서류 다 보셔야 해요? 한수연의 펜이 서류 위를 지나가며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마 1시는 넘겨야 할 것 같아요. 급한 건이 있어서요. 민준이 식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수연이 그제야 서류에서 시선을 올리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한테 동호회 문자 드렸더니 방금 가신다고 답장 오셨어요. 민준의 눈이 한수연 쪽으로 향하며 되물었습니다. 진짜요? 그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가시기로 하셨어요? 한수연이 다시 서리로 시선을 내리며 답했어요. 처음 한 번만 가볼 생각이실 거예요. 마음이 내키셔서가 아니라.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습니다. 그래도 일단 발을 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지실 거야. 한수연의 펜 끝이 잠시 멈추며 말이 이어졌어요. 혼자 그 집에만 계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알아봐 드린 거예요. 민준이 한수연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챙겨줘서 다행이야.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 한수연은 이미 다시 펜을 들고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민준이 빈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서재에서 나갔습니다. 복도 발소리가 멀어지고 서재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새벽 1시가 막 넘어설 무렵 전화기 화면에 비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수연이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긴장된 채로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이사회 전에 처리하셔야 할 건이 생겼습니다. 한수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어요. 어떤 건인지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말해줘요. 비서가 빠르게 이어받았습니다. 계열사 2곳이랑 신규 부지 인허가 건으로 총 3건입니다. 한수연이 펜을 집으며 바로 지시했어요. 지금 파일 전부 올려줘요. 오전 7시 전에 처리할게요. 비서의 목소리가 즉각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파일 올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한수연이 처음으로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새벽 1시의 서울 야경이 유리창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수연의 시선이 잠시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어요. 그러고는 다시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가 그 시각에 무슨 전화를 받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바쁜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여전히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박순자는 낡은 회색 점퍼를 꺼내 챙겨 입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혼자서 약속 장소를 향해 걷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추천해준 자리라는 것 하나만 붙들고 발을 내디뎠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박순자의 발이 멈췄어요. 등산로 입구에 6명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브랜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재킷 색깔도 다 달랐지만 전부 새 옷처럼 깔끔하게 빛났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의 낡은 회색 점퍼 앞자락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10년은 된 점퍼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사서 같이 입던 거였어요. 이명자가 박순자 쪽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박순자의 위아래를 한번 훑었어요. 이명자가 회원들을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동호회는 원래 소개로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 회원들이 이명자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순자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희가 박순자 옆으로 가까이 다가서며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박 여사님, 처음이시라 낯설죠? 제 옆에 있으면 돼요. 박순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게 그날 박순자가 지을 수 있었던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등산이 시작되자마자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숙이 앞에서 걸으며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딸이 남편이랑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지 뭐예요. 사위가 부장 승진했거든요. 회사에서 포상 여행을 보내줬대요.
이명자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어머, 잘 됐네요. 우리 아들도 이번에 팀장 달았어요. 이제 애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회원들이 서로 자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발걸음을 맞췄어요. 박순자는 그 대화 속에 끼어들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딱히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랑할 만한 소식도 없었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박순자는 그냥 묵묵히 걸으며 등산로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김정숙이 뒤를 한번 돌아보며 박순자 쪽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녀분들이 어디 계세요? 박순자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요? 일을 하세요?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은 몰라요. 김정숙의 입꼬리가 옆에 걷던 이명자 쪽을 향해 슬쩍 올라갔어요. 이명자가 앞을 보며 작게 콧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박순자는 듣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돗자리를 펼치고 다들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원들이 각자 싸온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정숙이 뚜껑을 열며 회원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번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배운 거예요. 한번 드셔봐요. 이명자가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어머, 이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잘하시네. 회원들이 서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박순자는 편의점 삼각김밥 2개를 꺼냈어요. 아침에 버스 타기 전에 급하게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최영희가 박순자 쪽을 슬쩍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박순자 쪽으로 도시락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삼각김밥 포장을 혼자 조용히 뜯었어요. 그날 첫 등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계시면 더 힘드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박순자는 무릎 위에 얹어둔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나가기로 했어요. 그게 그 자리에 계속 나가게 된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첫날 이후로 2달이 더 흘렀어요. 박순자는 그 사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는 매번 그 자리에 함께였어요. 매주 등산이 끝나고 나면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박순자는 그 사진 속에 있었지만 중앙에 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가장자리였고 항상 밤만 잘려 있었어요. 박순자는 그 사진들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희는 매번 등산할 때마다 박순자 옆에 바짝 붙어 다녔어요.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툭툭 치며 제일 친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서 최영희는 달랐어요. 박순자가 보낸 메시지 아래로 읽음 표시가 하나씩 사라졌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메시지에는 바로바로 이모티콘이 달렸어요. 박순자는 그걸 알면서도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어느 날 등산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회원들이 바위 옆에 모여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최영희가 박순자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박 여사님, 저만 알고 계세요. 다른 분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박순자가 최영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영희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이어갔어요. 명자 씨가 박 여사님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혼자 온다고요. 남편도 없고 애들도 변변찮은 분이 왜 여기 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박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멈췄습니다. 최영희가 박순자의 팔을 한번 토닥이며 말을 맺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박 여사님.
그날 저녁 최영희는 단톡방 바깥 개인 채팅방에서 이명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박 여사님 데리고 다녔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몰라요, 진짜. 이명자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참아요. 정숙 씨도 조만간 정리하자고 할 것 같으니까. 최영희가 웃음 이모티콘을 찍어 보냈습니다. 박순자는 그 대화를 알지 못했어요. 그날 등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전화를 받았어요. 한수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동호회 다녀오셨어요? 박순자가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며 대답했어요. 응, 다녀왔어. 오늘도 잘 다녀왔어. 한수연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억지로 나가실 필요 없어요. 박순자가 정류장 앞 가로등 불빛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수연이가 알아봐 준 건데 내가 잘 다녀야지. 전화가 끊기고 박순자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회식날 아침이 왔어요. 한수연이 현관 앞에서 외출 준비를 마친 박순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한수연이 박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회식 자리 어디서 해요? 박순자가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거기 뭐라더라, 강남역 근처 한식집이래. 건물 이름이 수연빌딩인가 그랬어. 한수연의 손이 박순자의 손 위에서 0.5초 멈췄어요. 박순자는 그 멈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수연이 다시 손을 쥐며 말했어요. 어머니, 불편하시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러면서 한수연이 박순자의 손바닥에 명함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야, 왜 줘? 한수연이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갖고 계세요, 어머니. 박순자는 영문을 모른 채 명함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식장에 도착했을 때 다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박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박순자는 테이블 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직원이 문 옆에 서서 이명자 쪽으로 허리를 굽히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자리 준비 잘 됐나요, 사장님? 이명자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어요. 그럼요, 여기 단골인데. 항상 잘 부탁해요. 직원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명자가 회원들을 둘러보며 잔을 들었어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들 한 잔씩 해요. 술이 한숨배 돌자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이 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운을 뗐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승진했거든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이명자가 잔을 채우며 바로 받아쳤습니다. 어머, 잘 됐네요. 우리 아들 친구 중에 그 회사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김정숙이 어깨를 으쓱하며 이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며느리가 워낙 똑똑해서요. 최영희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부러워요. 저는 우리 며느리가 아직 일을 못 찾고 있어서요. 이명자가 최영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자랑 한마디 못하면 좀 속상하죠. 안 그래요? 그 말이 테이블 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회원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잔을 부딪혔어요. 박순자는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두 순배째 돌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웃음소리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명자가 테이블 전체를 향해 말을 꺼냈어요. 그나저나
오늘 며느리 자랑 한마디씩 해봐요.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웃으며 차례로 자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순서가 박순자 쪽으로 넘어왔어요. 이명자가 박순자를 향해 턱을 살짝 들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요? 며느리분 자랑 한마디 해보세요. 박순자가 물잔에서 시선을 들었어요. 테이블 전체가 박순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며느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몰라서요. 이명자의 입꼬리가 옆자리 김정숙 쪽으로 슬쩍 올라갔습니다. 김정숙이 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작게 콧소리를 냈어요. 최영희는 시선을 테이블 위로 조용히 내렸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이명자가 먼저 깼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뭘 하는지 시어머니가 모르면 쓰나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 관리를 잘해야 한다니까요. 회원 2명이 그 말에 웃음소리를 냈어요. 박순자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김정숙이 새 술병을 따며 회원들 쪽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박순자 쪽에서 잠깐 멈췄어요. 김정숙이 박순자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정숙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박순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테이블 너머로 시선이 박순자의 얼굴 위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김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직장도 모르면 그 며느리가 제대로 된 며느리예요? 이명자가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며느리가 어디 다니는지 자랑을 해야 모임에서 얼굴이 서지. 며느리가 변변찮으면 시어머니도 다 티가 나는 법이에요. 회원들이 테이블 위를 바라보거나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오므라들었어요. 입술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3달 동안 이런 자리에서 한 번도 말대꾸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박순자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며 말을 꺼냈어요. 우리 며느리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것만큼은 알아요. 김정숙의 눈썹이 한쪽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그게 자랑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뭘 하는지 말도 못하는 며느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명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박 여사님, 그냥 두세요. 오늘 분위기 좋은데 괜히 기분 상하지 마시고요. 최영희가 박순자 쪽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은 열지 않았어요. 박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잘해요.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김정숙이 피식 웃으며 잔을 집어들었어요. 쓸데없는 며느리 둔 팔자는 어디 가나 티가 나네요. 시어머니한테 뭘 하는지도 안 알려주는 며느리가 잘하는 며느리예요? 그게 잘하는 거면 우리 동호회 며느리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회식장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회원 2명이 작게 웃음소리를 냈어요. 이명자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최영희는 냅킨을 집어 손가락을 닦으며 시선을 내렸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귀 끝까지 열기가 번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손을 테이블에 짚었어요. 그 순간 김정숙이 먼저 박순자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박순자가 다시 입을 열기 직전이었어요. 김정숙은 며느리 이야기가 더 나오기 전에 끊어야 했습니다. 뭘 그렇게 억울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른손이 올라갔어요. 소리가 먼저였어요. 건조하고 납작한 소리가 회식장 전체를 한 번에 덮쳤습니다. 박순자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힘없이 꺾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6명이 앉아있는 자리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하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박순자가 천천히 손을 들어 뺨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열기가 빠르게 번져 올라왔어요. 귀 안쪽 깊은 곳에서 윙 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이미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리며 등이 서서히 굽었어요. 김정숙은 아무렇지 않게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는 기색도 없었어요. 김정숙의 입꼬리가 그 순간에도 역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명자가 시선을 창문 쪽으로 천천히 돌렸어요. 최영희는 냅킨을 집어 자신의 손가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회원들은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 자리에서 박순자 쪽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명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자, 다들 한 잔 더 해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최영희가 술병을 집어 옆 사람 잔을 채우며 받아쳤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날씨도 좋았는데. 회원 2명이 잔을 들며 웃음소리를 냈어요. 박순자는 그 웃음소리를 2귀로 다 들었습니다. 뺨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손등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아무리 참아도 멎지 않았어요. 박순자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추천해준 자리였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귀 안쪽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더 힘드세요. 사람들이랑 같이 다녀보세요. 그 말을 붙들고 석 달을 버텼어요. 오늘도 그 말 하나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이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뺨을 맞았어요. 박순자의 고개가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회식장 문이 움직였어요. 미닫이문 틈으로 바깥 복도의 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밀고 있었어요. 김정숙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명자도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복도 쪽 빛이 회식장 안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짙은 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섰어요. 1명, 2명, 3명, 4명이 차례로 문을 통과했습니다. 전부 같은 색 정장이었어요.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돼 있었어요.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회식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벽 쪽으로 나란히 섰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식장 안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오가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김정숙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갔어요. 이명자의 시선이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훑으며 멈췄습니다. 최영희가 옆자리 회원의 팔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명자가 먼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목소리를 냈어요. 저기요, 여기 저희가 예약한 자리인데요. 혹시 다른 방과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이명자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명자를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명자가 자리에 다시 천천히 앉았어요. 김정숙이 옆자리 회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왜 들어온 거야?
회원이 고개를 저으며 작게 받아쳤어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왜 저래? 최영희가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당기며 몸을 굳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벽 쪽에 나란히 서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순자는 뺨에 댄 손을 그대로 둔 채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박순자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중 한 명이 복도 쪽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회식장 문이 한 번 더 열렸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일정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김정숙의 시선이 문 쪽에 고정됐어요. 이명자가 자신도 모르게 등을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최영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문 안으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이었어요. 군더더기 하나 없이 단정하게 차려입은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돼 있었어요. 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회식장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수연이었습니다. 한수연의 시선이 회식장 안을 한번 훑었어요. 테이블 위 소주병들, 흐트러진 접시들, 굳어버린 회원들의 얼굴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박순자에게서 멈췄어요. 박순자의 뺨이 아직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 아래로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한수연의 눈빛이 그 자국 위에서 한 박자 머물렀습니다. 그것 말고는 한수연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한수연이 천천히 박순자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순자 옆 빈자리에 조용히 섰습니다. 박순자가 한수연을 올려다봤어요.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수연이 박순자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어요. 그 손이 아주 잠깐 박순자의 어깨 위에 머물렀습니다. 회식장 안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김정숙의 시선이 한수연에게 고정됐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명자가 정장 차림의 직원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무언가 차가운 것이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최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벽 쪽에 서 있던 직원 한 명이 한수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준비됐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가 회식장 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김정숙의 술잔이 테이블 위에서 소리 없이 내려갔어요. 이명자의 등이 저절로 곧게 펴졌습니다. 최영희의 입술이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한수연은 직원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테이블 위 어딘가를 향해 고정돼 있었어요. 잠시 후 한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우리 어머니 뺨 치신 분. 한수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목소리가 회식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어요. 그 손 아직 따뜻하세요? 김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번에 거쳤습니다. 김정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손이 방금 전까지 박순자의 뺨을 쳤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한수연이 테이블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봤어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 느린 시선이 오히려 회식장 안 공기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한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여기 오래 다니셨죠, 다들. 이 건물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명자가 굳은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어떻게 들어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예약한 자리라서요. 한수연이 이명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예약하셨죠? 이 건물 식당이니까 예약하셔야 들어올 수 있죠. 한수연이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이 건물이 제 겁니다. 이명자의 입술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김정숙의 눈이 한수연의 얼굴 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수연이 벽 쪽에 서 있던 직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직원이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 건물 전체 임차 현황 파일 준비됐습니다. 2층 식당 포함해서 전층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수연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직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벽에 섰습니다. 이명자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석 달 동안 이 식당에 올 때마다 직원이 자신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게 자신이 단골이라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건물주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명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소리 없이 내려갔습니다. 한수연이 다시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 건물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2블록 가면 나오는 상가 건물도 제 거고요. 그 건물 1층에 정숙 씨 남편분 가게가 있죠? 김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 위에 얹어둔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수연이 최영희 쪽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영애 씨 남편분 회사요. 저희 계열사에 납품하는 거 맞죠? 최영희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수연이 다시 테이블 전체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이 자리에 나오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회식장 안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는 뺨에 댄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수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늘 조용하고 말 수 없던 며느리였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바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박순자의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우리 며느리는 뭐 하는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 말을 박순자가 동호회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받고 있었어요. 회식장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이명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다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짚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분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수연은 이명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명자의 고개를 더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최영희가 이명자의 옆에서 따라 일어섰어요.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은 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박 여사님. 제가 옆에서 제대로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순자는 최영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석 달 동안 제일 친한 척 옆에 붙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톡방 바깥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박순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회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리지 않은 것과 때린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는지 몰랐어요. 아니면 그냥 두려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김정숙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등은 아직 꼿꼿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에 올려진 두 주먹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정숙의 시선이 테이블 위 어딘가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수연이 이명자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과는 저한테 필요 없어요. 이명자가 고개를 들며 한수연을 바라봤어요. 눈빛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한수연이 말을 이었어요. 몰랐다고 하셨는데 알았으면 안 하셨을 건가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야 행동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사과예요? 이명자의 고개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수연이 천천히 박순자 옆으로 돌아섰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뺨이 아직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 아래로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한수연의 눈빛이 그 자국 위에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한수연이 손을 들어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김정숙 쪽을 향해 놓인 명함이었어요. 김정숙의 시선이 저절로 그 명함 위로 내려갔습니다. 명함을 내려다보는 김정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반쯤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어요. 한수연이 박순자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박순자의 손이 한수연의 손 안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한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박순자에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박순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두 다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한수연이 박순자의 손을 꼭 쥔 채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회식장 안 사람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수연과 박순자가 문을 나서는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어요.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회식장 안에 숨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 명함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김정숙은 그 명함을 짚지 못했습니다. 회식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이명자가 먼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영희가 그 뒤를 따랐어요. 나머지 회원들도 말없이 하나둘 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김정숙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혼자 테이블 앞에 남았어요. 두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 위에 새겨진 글자들을 내려다봤어요. 한수연의 이름 아래로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회사 이름이 있었어요. 김정숙은 그 회사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룹 계열사만 12개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김정숙의 손가락이 명함 모서리를 꽉 쥐었어요. 김정숙의 남편은 강남역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켜온 가게였어요. 건물주가 바뀐 적도 없었고 임대료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건물이 한수연 것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이 건물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 블록 가면 나오는 상가 건물도 제 거고요. 김정숙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이름을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고 남편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 회식 끝났어? 김정숙이 목소리를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건물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거기 주인 있잖아. 그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 남편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관리회사 통해서 계약했으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왜? 김정숙의 손이 명함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김정숙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벽 쪽에 서 있던 직원이 김정숙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김정숙이 먼저 눈을 피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김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식장 문을 나서면서 김정숙은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한수연과 박순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김정숙은 그 빈 복도를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관리회사에 건물주 확인을 요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답이 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식탁 위에 내려놓은 휴대폰 화면을 김정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안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명함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김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식탁 의자를 잡았어요. 남편이 김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제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식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명자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머릿속에서 한수연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이 자리에 나오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이 밤새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이명자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넥타이를 고쳐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회식이 어떻게 된 거야? 밤새 왜 그래? 이명자가 소파 팔걸이를 꽉 쥐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거야. 남편이 이명자의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다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전화가 왔어요. 남편 번호였습니다. 이명자가 바로 받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나 지금 회사 왔는데. 오자마자 팀장이 나 부르더니 할 말이 있다는데. 이명자의 손이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어요. 무슨 말인데? 남편이 잠깐 침묵하다가 이어갔습니다. 거래처 쪽에서 이번 분기 납품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연락이 왔대. 갑자기 재검토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팀장도 이유를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더라고. 위에서 내려온 얘기라는데 어디서 온 건지는 확인 중이라고. 이명자의 등이 소파 등받이에서 떨어졌어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한 번에 내려갔습니다. 이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거래처가 어디야? 남편이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명자의 손에서 소파 팔걸이가 놓였어요. 그 회사 이름을 이명자는 어젯밤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의 명함에 적혀 있던 바로 그 계열사 이름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확인하고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이명자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한수연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서 적어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계열사 수, 매출 규모, 보유 건물 수를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이명자의 손가락이 그 숫자들 위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팀장이 이번 건 위에서 직접 내려온 결정이래. 담당자가 바뀐 게 아니라 계약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거야. 이유가 뭔지 물어봤는데 거래처 쪽에서 내부 사정이라고만 하고 더 말을 안 해줘. 이명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부 사정이 무엇인지 이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회식장에서 자신이 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말리는 척 기름을 부었던 것,
눈을 피했던 것, 고개를 돌렸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외출 좀 해야 할 것 같아. 어디 가게? 그냥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 전화를 끊고 이명자는 메모지를 구겨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이명자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불을 켜며 이명자를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냥 있었어. 남편이 이명자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이번 납품건이랑 어제 회식이랑 관련 있는 거야? 이명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남편의 눈이 이명자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명자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동호회 단톡방에 이명자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동호회 활동을 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장 자리도 내려놓겠다는 말이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읽은 표시가 하나씩 올라갔어요. 아무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회식 이틀 뒤였어요. 최영희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동호회 단톡방은 이명자가 회장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메시지 이후로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영희가 단톡방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목 모임 단톡방이었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최영희가 화면을 내리며 읽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링크를 올렸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화면이 열렸어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등산 동호회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최영희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게시글을 열었습니다. 회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적혀 있었어요. 뺨을 맞은 시어머니, 아무도 말리지 않은 회원들, 며느리의 등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석 달 동안 단톡방 바깥에서 오간 메시지들이 캡처돼 있었어요. 최영희와 이명자가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박 여사님 데리고 다녔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몰라요. 진짜. 참아요. 정숙 씨도 조만간 정리하자고 할 것 같으니까. 최영희가 보낸 웃음 이모티콘까지 그대로 캡처돼 있었어요. 최영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친목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거 우리 동네 동호회 아니에요? 최 여사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 맞죠? 저 캡처 보니까 진짜 어이없네요. 최영희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최영희가 해명 메시지를 쓰려고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캡처된 내용은 자신이 직접 보낸 것이었습니다. 글자 하나 바꿀 수 없었어요. 최영희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친목 모임 단톡방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도 링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최영희가 가입한 모임이 3개 더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링크가 돌고 있었어요. 최영희가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5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에게도 걸었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영희는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차가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바닥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친목 모임 단톡방에서 총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분간 모임을 쉬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영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모임이 하나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최영희가 말을 걸면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답장이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생겼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 마트에서 마주쳤을 때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영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멈춰 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팔 아래로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친한 척이 무기였던 사람이 혼자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회식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한수연이 박순자의 집에 민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박순자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셋이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한수연이 박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회식 자리에서 놀라셨죠? 박순자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놀랐지, 수연아. 그동안 왜 말을 안 해줬어? 그런 사람인지 몰랐잖아. 한수연이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부담 드리기 싫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면 편하게 대하기 어려우실까 봐요. 박순자의 눈이 한수연의 얼굴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민준이 주방 쪽에서 물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수연이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로 있어달라고. 박순자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녀석이 그랬구나. 민준이 머리를 긁으며 소파 옆에 앉았어요. 한수연이 다시 박순자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동호회 사람들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김정숙 씨 남편 가게 건물 임대 계약은 이번 달로 종료할 거예요. 이명자 씨 남편 회사 납품 계약은 이미 재검토 들어갔고요. 최영애 씨는 본인이 보낸 메시지들이 이미 퍼졌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박순자가 한수연의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만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한수연이 말을 마치고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박순자가 한수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나는 그냥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순자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거기 온 거 어떻게 알았어? 한수연이 잠깐 입술을 가볍게 움직였어요. 어머니 나가시는 날마다 연락드린 직원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계속 보고받고 있었어요. 박순자의 눈 안쪽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한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박순자의 입술이 한 번 떨렸다가 다물어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박순자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 번 닦았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수연이가 어머니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매일 저한테 어머니 어떠시냐고 물어봐요. 박순자가 한수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수연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이 반듯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말 수 없고 조용하던 며느리였어요. 새벽에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박순자가 한수연을 향해 손을 천천히 내밀었어요. 한수연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박순자의 손이 한수연의 손 안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박순자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한수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박순자의 손을 조용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가 시작됐어요. 임대 계약 종료 통보가 온 것은 회식으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관리회사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이번 달 말일로 임대 계약이 종료되며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유는 건물주 내부 방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공문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김정숙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그 사람이랑 관계 있는 거야? 김정숙이 시선을 공문에서 떼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몰라. 모른다고? 그게 말이 돼? 남편이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0년을 그 자리에서 했는데 갑자기 재계약 불가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 여보, 일단 다른 자리 알아보면 되잖아. 남편이 김정숙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강남역 근처 그 위치에서 그 임대료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 김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비워야 하는 날이 왔어요. 남편이 아침부터 박스를 날랐습니다. 김정숙도 짐을 쌌어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선반에서 물건을 내릴 때마다 남편의 등이 굳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김정숙은 그 등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유리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여기 문 닫는 거예요? 남편이 박스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 달로요. 어머, 갑자기요? 왜요? 건물 사정이 있어서요. 손님이 아쉽다는 표정으로 나갔어요.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숙 씨,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김정숙이 냉장고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정숙의 손이 냉장고 손잡이 위에서 멈췄어요. 별거 없었어? 별거 없었는데 건물주가 우리 가게 재계약을 거부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숙 씨, 나는 지금 진짜로 묻는 거야. 김정숙이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남편의 눈이 김정숙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의 입술이 한 번 열렸다가 다물어졌어요. 그날 밤 부부 사이에서 오간 말들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직장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정숙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동네 학원이었어요. 원장이 김정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난처한데요. 요즘 온라인에 올라온 글 때문에 학부모들한테서 연락이 좀 와서요. 당분간 쉬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김정숙이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원장이 시선을 내렸어요. 김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학원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동네 아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김정숙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이 짧았고 용건도 없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이 먼저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과 함께 끊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부터는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도 꺼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그 손이 석 달 전 박순자의 뺨을 쳤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납품 계약 재검토 결과가 나온 것은 회식으로부터 2주 뒤였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최종 통보 왔어. 이명자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말을 듣기도 전에 결과를 알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 분기 납품 계약 해지야. 다음 분기 신규 입찰도 참여 자격 제한이 걸렸어. 이명자가 주방 문틀을 손으로 잡았어요. 참여 자격 제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거래처 내부 방침으로 협력사 재평가를 진행했는데 우리 회사가 기준 미달로 분류됐대. 기준 미달? 우리 회사가 몇 년을 납품했는데 갑자기 기준 미달이야? 남편이 이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로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날 회식 자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명자의 손이 문틀을 더 세게 잡았어요. 이명자가 천천히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뺨 맞은 시어머니, 자신이 말리지 않은 것, 한수연이 들어온 것까지였습니다. 남편이 이명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명자의 말이 끝나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말렸어야지. 말리는 게 뭐가 어려워서. 이명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그 자리에서 쉽지가 않았어. 쉽지 않았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한 게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이명자는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동호회 단톡방을 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자신이 회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읽음 표시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명자가 단톡방 이름을 내려다봤어요. 등산 동호회라는 이름이 화면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명자가 손가락을 올려 단톡방을 나갔어요. 나가기 버튼을 누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 섰어요. 이명자가 주방에서 나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구두를 신으며 말했어요.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다른 거래처 미팅 잡혔어. 이명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현관에서 울렸습니다. 이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방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명자가 달력을 들여다봤어요. 매주 등산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석 달치 동그라미가 달력 위에 줄지어 있었어요. 이명자가 펜을 들어 그 동그라미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를 지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어요. 달력 위에 지워진 자국들만 남았습니다. 창밖에서 아파트 단지 안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335 걷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명자는 그 장면을 커튼 틈으로 바라봤어요. 커튼을 닫지도 열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어요. 그 자리가 사라지고 나니 남은 게 없었습니다. 최영희의 하루는 장을 보러 나가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회식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온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 안에만 있었어요.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손이 먼저 굳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온 적이 없었어요. 아파트 입구를 나서는데 맞은편에서 이웃 2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단지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최영희가 먼저 손을 들어 인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최영희 쪽을 보지 않은 채 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 쪽으로 사라졌어요. 최영희는 손을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팔 아래로 힘없이 내려갔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자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최영희는 그 인사가 그날 들은 유일한 인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어요. 친목 모임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 위에 있었어요. 해명하려고 쓴 긴 메시지였습니다. 읽음 표시는 12개가 올라가 있었어요. 답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영희가 화면을 닫았어요. 이웃 모임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총무가 당분간 모임을 쉰다고 했던 그 방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최영희가 해명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부터 아무 메시지가 없었어요. 최영희가 화면을 닫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주방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꺼낼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바로 껐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집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최영희는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누군가의 팔짱을 끼고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이며 제일 친한 사람인 척 다녔습니다. 그게 자신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박순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최영희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영희 씨,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원망도 없었습니다. 화도 없었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말 한 줄이었습니다. 최영희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답장을 쓰려고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잘 지낸다는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최영희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안이 보였습니다. 아까 고개를 돌렸던 두 사람이 저 멀리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커튼을 천천히 당겼어요. 창밖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친한 척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아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회식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박순자의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남편 사진부터 찾았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낯설고 무거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박순자가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커튼을 걷으니 바깥에 햇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렸어요.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씻었어요.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현관 앞에 새 등산복이 놓여 있었어요. 한수연이 일주일 전에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어요. 이런 걸 왜 사왔냐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수연이 그냥 받으시라고만 하고 돌아갔어요. 박순자가 등산복을 집어들어 펼쳐봤습니다. 밝은 색이었어요. 낡은 회색 점퍼와는 달랐습니다. 박순자가 등산복을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랫동안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순자가 거울 속 자신을 한번 바라봤어요. 한수연이 아침 일찍 박순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순자가 문을 열자 한수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같이 나가실래요? 어디를? 그냥 공원이요. 멀지 않아요. 둘이 나란히 공원길을 걸었어요. 한수연이 박순자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박순자가 걸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나 요즘 밥을 제때 챙겨 먹고 있어. 한수연이 박순자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남편이 가고 나서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 혼자 먹는 밥상이 그렇게 싫더라고. 한수연이 걸음을 유지하며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박순자가 앞을 바라보며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지금은 좀 낫더라고. 아직 혼자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좀 나아진 것 같아. 한수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걸었습니다. 박순자가 공원길 앞쪽을 바라봤어요. 나무 사이로 아침 햇빛이 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어깨가 이전보다 펴져 있었어요. 등이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석 달 전 낡은 점퍼를 입고 버스를 탔던 그날과 달랐어요. 박순자가 걸으면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그 동호회 사람들한테 원망이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수연이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박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없다고는 못하겠어.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하는 시간이 아까운 것 같더라고. 나 이제 그 시간에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수연의 입가가 오늘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박순자도 그것을 보고 따라 웃었습니다. 공원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두 사람이 멈춰 섰어요. 박순자가 한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그냥 다. 한수연이 박순자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어요.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그날 이후로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밥을 굽는 날이 없었어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의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은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게를 정리한 뒤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가 없는 날이 많아졌어요. 김정숙은 그 조용함이 낯설었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명자의 방 달력에는 지워진 동그라미들만 남아 있었어요. 커튼은 아침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단톡방은 나온 지 오래됐어요. 회장이라는 자리가 사라지고 나니 하루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새 거래처를 찾아다니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이명자는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최영희의 식탁에는 손대지 않은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을 볼 수 없게 커튼이 닫혀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리지 않는 날이 이어졌어요. 먼저 연락을 해도 답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한 척이 전부였던 사람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게 됐어요. 그 시각 박순자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마주 앉기에 충분했어요. 한수연이 밥을 떠서 국에 말았습니다. 박순자가 반찬을 한수연 쪽으로 밀어줬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소리와 젓가락 소리가 작은 집안을 채웠습니다. 박순자가 밥을 먹다가 한수연을 바라봤어요. 한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어요. 많이 먹어, 수연아. 한수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왼쪽에는 각자의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소박한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세계 사이에는 아무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두 세계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에게도 자기 편이 생기는 날이 옵니다.
그 편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아의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